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녹화하는 영정부터 일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입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송을 하고 나면 꼭 그 바로 직후에 큰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이미 뭐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는 거는 좀 재미가 없으나 워낙 중요한 사건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사일, 폴란드의 미사일 착탄 사건인데 이 한간에 떠도는 그런 뉴스와 해설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를 수가 좀 지났습니다만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1월 15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16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뭐 자기들 한 게 아니다라고 했고 우크라이나도 자기들이 쏜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이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그러니까 폴란드 내에 떨어졌습니다만 국경 지역을 나르는 아마 순항 미사일,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측이 요격하는 과정에서 S-300 대공 미사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게 빗 맞아서 엉뚱한 데를 농가에 떨어져서 이제 폴란드 농부 2명이 사망하는 이런 좀 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좀 의아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세는 아마 미국하고 나토가 이거는 러시아의 미사일이 아니고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려 했던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착탄이 잘못돼서 폴란드에 떨어진 거다라고 했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이걸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처음에 뉴스에 보도가 떴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이런 그 어느 쪽이 쐈는지 잘 모른다고 이제 좀 애매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봐주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나토 회원국가인 폴란드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S-300은 뭐 우크라이나도 쓰고 러시아도 쓰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제 무기이긴 하죠. 자, 그러면은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걸 갖다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사태를 좀 즐겨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바이든이 너무나 빨리 성명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미사일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토는 약간 좀 주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는 바로 미국을 따라서 자체 조사해 본 바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요격하기 위해서 발사한 것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S-300 미사일의 어떤 그 정밀도가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도 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좀 섭섭한 측면이 있겠죠. 왜 자기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버리냐.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그 사태 파악을 제대로 판단을 하기도 전에 미국과 나토가 먼저 해버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 확신도 없는데 그럼 미국 말이 맞다고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정밀 조사에 들어가는데 그게 우크라이나를 포함시켜 달라라고 젤렌스키가 요구했고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는 이게 나토와 어떤 우크라이나의 균열을 나타내는 그런 조그만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 문제가 자꾸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결코 서방이나 우크라이나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결착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 장군들의 어떤 사령관들 밑에 있는 참모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보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장군들이 만약에 이거는 자기들이 싼 미사일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반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못 믿겠다. 바이든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가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휘계통이라든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처음에는 이렇게 깡탈 부렸습니다. 젤렌스키가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요 한간에 헤르손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놔두는 어떤 평화협상, 정전협상 이런 데 대해서 젤렌스키가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아니냐. 그리고 설사 협상 단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만만하게 나토와 미국이 뜻하는 대로 또는 러시아가 뜻하는 대로 응해주지 않겠다라는 우회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론인데 그럼 나중에 좀 더 두고 보면은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사 바이든 CIA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군첩보 당국이나 말이죠. 원래대로라면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3자 합동을 해서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건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묵고 난 다음에 뒤에 발표도 늦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자 과연 그러면 러시아 미사일이 나토 현국가에 떨어졌으면 이거는 중차단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토 협약이 제5조로 가동해서 러시아에 대한 공격, 반격 공격을 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야말로 3차 대전의 시작이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 도래했을 때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기회를 나토와 그다음 바이든이 너무 빨리 해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술수는 전 바이든이 너무 나이브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영감이 외교 무대에 무슨 30년 이상을 갖다가 잔뼈가 굵었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외교관이 아닌 상원 의원으로서 말이죠. 외교를 담당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잘한 어떤 국면들에서 그 사람의 스킬이라든가 이런 걸 보자면은 아직 좀 미숙하지 않냐,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또 보도에 언론에 잘 나지 않는 이야기인데, 젤렌스키가 그러면 무턱대고 우리가 싼 게 우기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주고 그게 정말 우크라이나군이 오폭한 게 맞다면은 그 피해를 보상하고 그에 대한 사죄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성 언론, 국내 언론에는 젤렌스키가 이런 단서를 붙였다는 거는 또 애써 감추는 듯한 그런 보도 형태가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나마 약간 우크라이나와 서방진이 좀 불리한 그런 뉴스가 아니었는가 막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대사가 결국 우크라이나가 요격하려 하다가 잘못 산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이게 벨라루스에서 날아오는 게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S-300은 약 한 150km 정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대공 미사일 중에는 가장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태도를 탐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경 가까이에 그 접경지대 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쏴봤을 거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걸 요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오폭 해가지고 이게 잔해가 폴란드에 떨어졌을 때 그럼 나토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아마 재미난 어떤 케이스 스타디가 될 수 있었는데, 바이든이 애써 3차 대전의 어떤 우려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너무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이렇게 가면 우크라이나 입장을 옹호해 줄 세력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젤렌스키로서는 빨리 매듭을 짓고 그에 대한 어떤 그 피해 보상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스로 헤르손에서 이제 탈환을 하고 정가를 회복하고 승기를 잡아서 계속 동부정선으로 이제 그 승기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괜히 이런 일로 아마 책 잡히거나 그 다음에 이런 일로 약점을 잡혀서 계속해서 쓸데없는 비난을 받는, 이미 한가리 같은 경우에는 오르반이라는 사람이 푸틴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듯한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러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대러 어떤 그 블록의 어떤 균열을 초래하는 그런 작은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젤렌스키가 좀 더 영리하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계속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고, 러시아는 그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요 한 일주일 동안에 벌어진 이야기를 계속 종합해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게, 어떤 유튜브라든가 유럽 매체라든가 이 판단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지금 푸틴이 이야기한 30만의 징집병이 이제 상당 부분 일부가 제대로 훈련을 마쳤다, 그래서 반격 공세로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점령하고 남쪽, 동쪽을 이제 치고 있는데, 드니프르강 동안이나 남한 같은 경우에는 삼중의 방어선을 치면서 러시아가 공고히 버티고 있다는 주장. 또 그에 비해서 3차에 걸친 그런 방어선이 있다고는 하나 막상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말들을 갖다가 수복하면서 전진을 계속 이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루안스크 쪽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도네츠크 쪽에서 반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흐무트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상충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엇갈리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건 좀 시일이 지나면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르손 시가 탈환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 군 당국은 아마 계속해서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 주민들을 이동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친러 주민이 됐던 친우크라이나계 주민이 됐던 여기에 계속 격전이 벌어지니까 빨리 이동 대피하라라고 이렇게 11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단 헤르손 정부가 안정화되고 나면은 양쪽에 유휴병력, 잉여병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철수를 했죠, 병력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헤르손 탈환을 해서 집중한 병력을 일정 부분 다른 정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이나 우크라이나 군이나 결국 동부전선으로 이동할 거다라는 이제 예측이 서게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놓인 자포로지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의 군 병력의 증강 이런 것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서로가 어느 지역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가 이걸 관찰하는 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 한쪽이 이제 막강한 병력을 주 병력을 어느 식으로 옮긴다라면 자기들도 거기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서로가 이제 위력 정찰, 강행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는 그런 어떤 탐색 기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헤르손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러시아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비킨 러시아군 총사령관, 우크라이나 정부의 총사령관이 이건 군사 합리성에 따라서 이거는 대규모 선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후퇴해야 된다, 헤르손에서 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푸틴으로서는 좋다, 철수하는 대신 그 병력을 가지고 돈바스 동부 전선에서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된다, 이렇게 역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조건이 맞아 떨어진, 그러니까 지금 체면을 상당히 구긴 상태이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뭔가 다른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부전선 쪽으로, 거기가 이제 러시아 훨씬 동쪽에 있는 러시아군의 병참선하고는 이제 가깝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작전하기가 쉽죠. 그리고 지금까지 6월부터 시작해서 그냥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바흐무트 구역에 대한 이제 그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진전을 이루려 하지 않는가, 막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멜리토폴이 지금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굳이 군사 이론에 정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되게 이제 그 현재 지평을 보면은 멜리토폴이 가장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동쪽에는 마리우폴 뭐 이런 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장악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림반도로 내려가겠다. 근데 한간에는 우크라이나 뭐 참모부나 그 다음에 군사령관 또는 이제 군 보도관들이 12월 말까지 크림반도를 점령하겠다, 뭐 이런 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의욕을 지금 발산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그 다음에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논의가 무성한 게, 러시아가 여전히 강력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유효 전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싱크탱크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 미국의 어떤 그 전략 결정자들한테 참고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상황 보고서를 제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러시아를 격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언제 역습을 당할지 모른다, 어딘가 루폴이 있을지 모른다, 그 다음에 또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 이런 이제 경고문을 계속 내보내면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뭐 지지하고 그 다음에 그쪽을 배려하긴 합니다만, 혹시 일어날지 모를 어떤 그런 사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소극적이고 뭐라 그럴까 그 좀 적극성이 결여된 그런 보고서를 내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가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고요. 실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헤르손 구역에서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의 어떤 약체화된 전력, 이걸 또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아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처럼 우크라이나는 당장 적군 종대를 추격해서 격파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이제 무기고라든가 연료 집적소라든가 그런 쪽을 이제 강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러시아군의 전력을 붕괴시키겠다, 그런 병창 기지들을 붕괴시키고 보급로까지 파괴하겠다, 그런 일관된 논리에 따라서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뭐 대공 무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달되고 있고, 그간에 소극적이던 독일 이런 기타 이제 유럽 국가들까지 이제 무기 공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공화당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우크라이나를 왜 쓸데없이 지원하느냐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일일이 그걸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가장 이제 그 어떤 이해도가 높은 그런 문건들에 의존해서 그 다음에 그게 어떤 현실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걸 제3, 제4 이렇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 소스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신이 나서 황장수와 허진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이제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고립주의라는 이제 꼬리표를 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화당 내 상당한 잡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벌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저하는, 어떤 수를 쓰든 손을 떼겠다라는 그런 어떤 반응을 1차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트럼프의 아들의 SNS에다가 과연 이제 계속해서 미국민의 출혈, 미국민의 자산이 고갈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는가에 의문을 제시했고,
그 공화당 내 의원은 앞으로는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데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마치 이제 공화당 내에서 완전히 우크라이나와 등을 등지는 손을 떼는 그런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지금 트럼프 대전 외무장관 하던 사람은 절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서 공화당 내 입장을 정리한 건 상당 진통에 따를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 공화당이 다음 2년 후에서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될 건데 그 이기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태제화할 건가 하는 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입장 굉장히 아마 중요한 그런 문제를 발산시키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뭐 상당히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공화당 내에 전체 응집력을 상실시키거나 또는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다만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일부 극소수의 인간들이 이제 뭐 정기인 협상 같은 게 필요하다, 더 이상 상방이 이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멀리 떨어진 미국이 그런 데다 돈을 내느냐, 심지어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하다 보면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 재래식 탄환마저 고갈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건 소수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한간에 자꾸 정기인 협상, 휴지 협정 이야기가 자꾸 나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떤 젊은 유튜버는 요 최근에 한 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협상할지 모른다라고 3번을 예언을 했었는데 3번 다 틀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때 좀 뭐 사과도 하고 뭐 정종에 그게 자신의 오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 협상권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의 푸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절대 접점이 없습니다. 최근에 하도 이제 정전 협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으나 그다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뭔가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이 사태, 즉 3차 대전이 날지도 모르는 이 사태를, 위험천만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다독거리는 그런 표현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말씀드리면은 정전 협상을 하는데 5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은 자, 우크라이나 전투를 회복한다. 이거는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침략한 거 그거 말고 2014년에 러시아가 강압적으로 강탈한 크림반도를 전부 다 내놔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투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재침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화기를 가장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 나토에 가입일 겁니다. 근데 그건 지금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국토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수시로 우크라이나 내 어떤 방기계에서 러시아군이 망가졌다, 전차가 거의 뭐 절반이 파괴됐다, 8만 내지 10만 명에 가는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만 그에 버금갈 정도의 우크라이나군의 피해, 그 다음 우크라이나 시민, 전 국토, 공장지대,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 이런 데에 파괴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 수치는 거의 뭐 확인하기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피해를 복구해라, 보상해라, 이게 세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부차에서 발견된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이 개개 도시들을 수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거기서 있던 그 우크라이나군 또는 우크라이나군 시민들의 보복행위 같은 잔악행위,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발견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심지어 어린 애들을 손을 뒤로 묶은 상태에서 총살을 가했다는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믿을 수 있을 건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여하간 이런 어떤 반인륜적인 범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자행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 전쟁 범죄자들을 처형해야 된다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섯 번째는 똑같습니다만 뭐 유엔 헌장을 존중해야 된다. 유엔 헌장에 의하면은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아무 자국이 타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남의 나라를 영토적으로 강탈하기 위해서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유엔의 깃발 아래 예컨대 우크라이나를 갖다 도운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다 개별적으로 나토와 미국이 도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어떤 그 캐캐묵은 그런 논쟁들이 다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말 평화 유지에 필요한 존재인가? 예컨대 핵무기를 가진 5대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스스로가 주도했을 경우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6.25 때 천만다행으로 중국과 그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16개국이 유엔의 깃발을 해 한국전에 참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조건들을 내세웠는데 이거는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푸틴은 뭐냐? 푸틴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2월 24일 이래 러시아가 제압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영토는 절대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조건을 협상하자는 거거든요. 이건 역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건에서는 절대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든가 쿠르스크 전투처럼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상대방의 전략 자산에 타격을 주어서 더 이상의 전투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아마 약자가 협상을 하러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휴전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휴전 조건이 맞지 않을 뿐더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정치적으로 실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그 5가지 조건은 도저히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판에 대규모의 접전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대규모 회전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어떤 협상의 어떤 전략 고지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한테 협상 조건을 또는 정전 협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거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왔는데 제가 우크라이나 겨울철에도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눈이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눈이 잘 오지 않는데 오더라도 약간 지역적으로 이렇게 발목 정도에 쌓이는 정도지 그렇게 이제 폭설이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이 러시아를 쳐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 10월 4일 날 10월 3일에서 10월 4일 밤입니다. 그때 눈이 왔다고 합니다. 첫눈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 같은 단풍도 아직 질무렵이 아닌데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눈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전투를 했으니까 얼마나 좋을 거냐 답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 이래 수문주가 생긴 이래 150년만의 추위가 러시아를 강타했다. 근데 거기에서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저 옆집에 참전한 군인이 살고 있었는데 소총에 이 기름이 얼어가지고 노릿에 격발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추운 겨울이 올지 지금 현재 한 마이너스 14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스갯소리인데 러시아에서 가장 강한 장군이 누구냐? 동장군이라고 합니다. 겨울 장군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겨울이 오게 되면 어떤 군대도 다 철수하게 되었다. 나폴레옹도 무너졌고 히틀러도 무너졌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질 거다. 좀 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러시아군이 유리한 지평을 장악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좀 착각하시는 게 우크라이나도 과거 2차 대전의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날 이미 전쟁이 개시됐을 때 그거는 동계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우크라이나도 동계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방한 장비랑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제보다는 훨씬 더 질 높은 그런 방한 기구들을 갖다가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왔다고 해서 특히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부분보다 더 유리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2차 대전 때 경험을 봐서도 그랬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이 이상한 게 다른 서부 전선에서는 되게 겨울이 오게 되면 전투가 주춤하게 되는데 동부 전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스푸티차가 이제 창고라는 그런 10월달에 이제 우기가 지나고 나면은 땅이 얼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은 본격적으로 전차와 차량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 본격적인 겨울 공세를 감행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떤 또 예가 있냐면은 이건 동부전선이 서부전선인데 1944년 12월 달에 이미 이제 전쟁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죠. 나치 독일은 졌다. 연합군이 대성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그때 이제 영화 발지 전투라는 거 아마 좀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헨리 폰다, 찰스 브론슨 이런 사람들 나오는 1965년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뭐 그나마 잘 만들어진 전쟁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연합군 특히 미군이 상상치도 못했던 대규모 독일군의 반격 공세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패퇴했습니다만 나중에 기상 조건이 이제 연합군이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한 미군이 다시 압도적인 반격을 가해서 독일군을 물리칩니다. 이게 히틀러의 마지막 발악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동부전선이고 서부전선에서 그 눈 덮인 동계전선에서 도올군이 최후의 반격을 했거든요. 하물며 서부전선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땅이 굳는 동부전선에서는 이번 12월 달 1월을 전후해서 그와 유사한 대규모 공세가 어느 한쪽에 의해서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미 일단 차량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한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좀 양상이 다르다는 거. 소련 같은 이 구소련, 지금 러시아 이런 지역은 오히려 겨울이 오면은 차량 이동하기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을 되살려보면 1941년 11월 달에 10월 말부터 라스푸티차 때문에 도올군이 거의 모스크바 앞을 꼭 수십 킬로나 진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때 회프너 제4 이제 장갑군 사령관이 교회에 가서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2주간만 땅이 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2주 내에 3주 내에 반드시 모스크바를 장악하겠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장군이 교회 가서 신에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아마 그 정도로 이 땅이 진창도로로 변한 라스푸티차에 대한 어떤 그 곤혹스러운 고통 이런 걸 아마 독일군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겪었다는 게 역사적인 그런 경험으로 이제 반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라스푸티차가 완전히 이제 끝난 시점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전력을 갖다가 보강한 어느 한쪽이 분명히 다른 한쪽을 칠 거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마 러시아군의 병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르손이 탈환되고 난 다음에 아마 그 멜리토폴이 가장 아마 지금 그 차기 아마 그 접점이 될 거로 생각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100%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하나 있긴 한데 멜리토폴에서 동쪽으로 한 100km 정도에 걸친 구간에 걸쳐서 전부 러시아군이 참호를 팠다. 그래서 상당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런 상태를 본다면 겨울에 대규모 공세로 나오는 건 러시아군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중간 선거도 있었고 그에 의해서도 협상, 정전 협상에 관한 이제 그 무분별한 어떤 논쟁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겨울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잠정적인 결론 이걸 갖다가 제가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지금 만약에 어떤 특수한 계기를 통해서 정전이 된다고 해서 전쟁 자체가 끝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정전이나 휴전이 만약에 마련된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또 하나의 전쟁을 낳게 되는 거죠. 그건 제가 했던 예멘, 남예멘과 북예멘이 합쳤다가 다시 전쟁을 하게 된 거. 그 다음에 미군이 월남에서 빠지고 월남과 월맹이 이제 평화협정을 맺죠. 그러고 결국 무력으로 월맹이 다시 월남을 집어먹는 이런 사태. 결국 정전 협정이 내려진다는 거는 그 이후에 또 우리는 전쟁을 할 거야 라는 약속과도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전이 이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정전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군이 차기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간만 벌어주는 아마 그런 우려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점도 아마 분명히 참고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이기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세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방공 시스템이라든가 하이마스와 같은 고강도 미사일, 전차, 전투기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기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을 때 더 세찬 공세를 가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춤하면서 러시아의 푸틴이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 동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휴지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동 이런 애매한 소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힘들게 우크라이나가 쌓아온 축적해온 전과라든가 성과라는 건 완전히 도루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를 코너에 몰아서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략자산, 그 다음에 아주 우수한 어떤 선진적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군과 나토가 이제 뭐 지원을 지금 축소시키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것보다는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만약에 이 전쟁을 갖다 질질 끌게 되면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갖다 어느 정도 제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경우에는 나중에 미국은 중국이라는 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울 때 굉장히 불리한 지형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물론 충돌이 있을지 아무튼 여기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이전에 플레이오프라는 겁니다. 이 플레이오프를 갖다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기지 못한다면은 차후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해군력과 공군력이 압도적으로 미국이 유리하니까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거야. 대만은 방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안연 생각이 틀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선은 앞으로 있을 대만에 대한 방위, 어떤 중국에 대한 대항 이런 걸 갖다가 유리한 국민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 전쟁에서 반드시 러시아를 초토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1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른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